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학과에 있는 성창원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공 체험 강의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제가 할 거는 철학과에서 뭘 배우고 철학과를 나오면 뭘 하며 취직이 얼마나 잘 되면 이런 말씀을 전혀 안 드릴 거고요. 말 그대로 전공 체험이기 때문에 철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대학에 왔을 때 철학과에 왔을 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손을 들고 얘기하라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가져온 이 슬라이드의 제목은 철학, 윤리학 그리고 수의 문제인데요. 이것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혀 짐작을 못 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짐작을 못 하실 텐데 일단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철학에 여러 분과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윤리학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윤리학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철학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철학에는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때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형이상학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형이상학적인 문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로 존재의 본질을 세상에 존재하는 그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 철학의 부분이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고, 인식론은 세상과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데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우리가 그 인식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질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윤리학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윤리학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윤리학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옳은 행위는 무엇인가 이런 퀘스천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윤리학의 모든 어떤 탐구가 이런 퀘스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삶을 가질 것인가에 관련된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특정한 직업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종교적인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보통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구하게 될 삶의 의미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더 넓은 질문이고요. 사실 윤리학에서 학문으로서, 철학으로서 윤리학에서 탐구하는 좀 더 구체적인 물음은 바로 이겁니다. 옳은 행위는 무엇인가? 반대로 옳은 행위가 무엇인지 물어보기 위해서는 그른 행위가 무엇인지도 물어봐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뭐고 도덕적으로 그른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게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학에서 다루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이 윤리학의 모든 퀘스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에 많은 윤리학자들은 옳은 행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퀘스천이 있고 옳은 행위는 무엇인가라는 퀘스천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포인트는 굉장히 다르죠. 두 번째 퀘스천은 지금 내가 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상황에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A라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B라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C라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나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보통 어떤 선택을 합니까?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옵션 중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를 하고 싶어 하죠. 그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행위가 바로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이런 거는 철학을 분과로서 얘기를 한 거고요. 철학을 또 대체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이 다른 방식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방식에 따르면 철학을 역사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이 있고요. 근대 철학이 있고 현대 철학이 있습니다. 고대 철학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고대 철학에 약간 붙어있는 중세 철학이 있죠. 뭐 어거스틴 이런 사람 들어보셨죠? 그래서
고대 중세에 관련된 철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철학을 보통 근대 철학이라고 합니다.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활동했던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데카르트 이런 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본 철학자 로크 이런 사람 있죠? 그리고 또 흉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칸트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활동했던 철학자들이고 지금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 사람들의 이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 철학이 있는데 현대 철학은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20세기 이후의 철학을 얘기합니다. 190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철학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상학, 윤리학 이런 방식으로 분과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고대 철학 이제 가운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런 뭐 그림이고요. 그냥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철학자들의 그림이죠. 데카르트, 로크, 휴me, 칸트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철학, 윤리학, 수혜 문제로 얘기를 했고 윤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윤리학 중에서 수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수혜 문제가 뭔지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각들이 우리가 보통 대부분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직관들이에요.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있는데 A를 하면 더 적은 사람, 더 적은 숫자의 사람을 구할 수 있고 B라는 행위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무고한 희생자의 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명정에 있는데 저쪽에는 한 명이 빠져 있고 이쪽에는 10명이 빠져 있는데 한쪽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명보다 10명을 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바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관인 거고 무고한 희생자의 수를 가능하면 최소화한다는 직관을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견해들은 대부분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생각들이거든요. 공리주의 다 아시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겁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주장하는 게 공리주의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리주의자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직관들을 공리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사례 굉장히 많이 보셨죠? 트롤리는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기차라고 하죠. 기차가 고장이 나서 가고 있는데 원래는 5명이 묶여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이 이 트랙을 바꾸면 한 명이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차는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이 운전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는 이 구경꾼, 바이스탠더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다 보셨죠?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 강의를 많이 하고 간 마이클 샌들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물론 이 예는 샌들이 개발한 예는 아니고요. 철학에서 아주 수십 년부터 오랫동안 얘기해온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옵션은 없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5명보다는 5명을 죽이는 것보다 1명을 죽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를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든 5명보다는 1명을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직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자, 그렇다면 그런 직관이 맞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철학은 학문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정리해서 말하는 게 철학은 아니죠. 학문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일반화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관에 동의를 한다면 이 결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떤 원칙이 이러한 우리의 직관을 잘 설명해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단순한 공리주의적 사고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5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게 더 좋으니까 기차 돌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리주의가 아닌 다른 종류의 방식으로 이 경우를 설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이 일단 배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 방식이 있는데,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구별이 있거든요. 죽이는 거는 내가 직접 죽이는 거고, 죽게 내버려 두는 거는 그냥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경우 보시죠. 이 경우에 기차가 원래 5명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5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죽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입을 해서 기차의 방향을 바꾸면 여러분들은 그 이 1명을 죽이는 겁니까? 죽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관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죽이는 것과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면 대부분은 직접 죽이는 것보다는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기차를 1명이 있는 쪽으로 돌리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임과 죽게 내버려 두는 사이의 구분을 보면 안 맞잖아요. 문제가 생기죠. 죽임과 죽게 내버려 두면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 사례를 볼 때 우리 직관은 죽이는 행위가 옳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죽임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구분에 의존하는 설명은 아까 기차 사례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세 번째, 또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번, 2번이 아니라면. 세 번째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좋은 목적이 있는데, 이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무고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우리는 또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게 좋은 목적이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그 좋은 목적을 이루는 데는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1명을 죽여서 100명을 살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뭔가 멈칫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철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수단으로 절대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행위가 이 세 번째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차의 방향을 1명이 묶여있는 쪽으로 돌리면 여러분들은 이 한 사람의 죽음을 5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한 겁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1명의 죽음이 5명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수단이겠죠. 필요 없으면 수단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운이 나빠서 묶여 있었던 것 뿐이지 이 1명이 죽을 때에만 5명이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1명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5명만 묶여 있고 1명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경우에 여러분들 기차를 당연히 아무도 없는 쪽으로 돌리겠죠. 그 한 사람의 존재 여부가 5명을 살리는데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차를 1명이 있는 쪽으로 돌려서 그 1명이 죽더라도 이 1명의 죽음이 5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세 번째 얘기 있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이러한 도덕 원칙은 이 경우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사례를 약간 변형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본 그림은 많이 봤지만 이 그림은 거의 안 보셨을 텐데, 아까 그림의 변형인데요. 이 경우에 모든 건 다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차를 돌려서 1명을 치는 거죠, 기차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뚱뚱해서 기차가 이 사람을 칠 때에만 기차가 멈추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트랙이 돌아서 만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한 사람이 없다면 기차를 돌릴 경우에 이 기차는 다시 돌아서 5명을 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한 사람의 죽음은 5명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수단인 겁니다. 이 한쪽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없다면 기차를 우리가 아무리 돌려도 저 5명을 살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는 첫 번째 사례와 굉장히 다른 사례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세 번째 도덕 원칙이 뭐였죠? 좋은 목적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희생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5명을 살리기 위해서 분명히 한 명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도덕 원칙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경우에도 기차를 돌리겠습니까? 한 명이 있는 쪽으로?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는 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두 번째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기차를 저쪽으로 돌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볼 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견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직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경우에도 돌리겠다. 그냥 손만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럼 이 손 드신 분들 중에서 첫 번째 사례도 다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이거를 확인한 이유는 저의 관심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첫 번째 사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번째도 옳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두 번째 사례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철학적으로 일관적인 사고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에 대한 나의 직관과 두 번째 사례에 대한 나의 직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생각들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단순한 공리주의적 사고는 배제하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옳다는 생각을 일단 배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죽인과 죽게 내버려둔 그분 당연히 설명할 수 없겠죠. 이 경우는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한 명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개입을 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안 되겠죠. 세 번째도 당연히 설명을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이 5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도덕 원칙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 도덕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번과 3번 이 두 가지 도덕 원칙이 아까 이 사례를 설명하는데 무력하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공리주의적 사고가 지지하는 결론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무고한 희생자의 숫자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죽인과 죽게 내버려둠 사이의 구분이라던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도덕 원칙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리를 하면 어떤 주어진 사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생각을 제공을 하고 그 도덕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철학으로서의 윤리학이 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다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리주의적 결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있었죠. 사람을 많이 살리는 게 뭐가 나쁩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항상 옳은가?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죽는 걸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사고 실험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기차가 고장나서 가고 있어요. 이 기차 계속 가면 5명이 죽을 겁니다. 5명 묶여있는 상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리 위에 있는데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있는 거. 뚱뚱한 사람에 대해 어떤 다른 평가는 없습니다. 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다리를 직접 떨어뜨려서 이 사람이 선로에 떨어져서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개입해서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서 있는 사람 밀어뜨려서 기차를 멈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례랑 이거랑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개입해서 한 명 죽여서 5명 살리는 거고 다리 사례도 여러분들이 개입해서 한 명 죽여서 5명 살리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제 질문이 이겁니다. 이 경우에
오케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다 두 번째 사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이유는 뭡니까? 그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철학에서는 결론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정한 결론을 가지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질문인 건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사례가 오케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건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누가 얘기할 분이 있습니까? 앞쪽에 계신 우리 학생. 전의 사례는 네. 주어진 레버를 간단히 돌림으로써 네. 간접적으로 5명을 살릴 수 있는 네. 거지만, 이번에는 뚱뚱한 사람 직접 자기가 힘을 주어서 밀므로써 5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개입의 그런 영역, 범위가 좀 더 자기가 더 많이 개입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게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설명이고요. 하지만 아주 좋은 설명이지만 이미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쪽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미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미는 것과 네버를 당기는 것 사이에 도덕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도덕적인 차이가 이 결론들을 자체를 바꿀 정도로 엄청난 차이인 겁니까? 느끼는 죄책감의 크기가 다르니까 분명 다른 사람들 살리는 거는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짓는 그런 죄책감과 죄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고민과 갈등의 크기는 달라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갈등이 더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설명인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말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죄책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도덕적인 행위 옳고 그름 결정한 요소가 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내가 죄책감을 많이 느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 경우에는 죄책감을 조금 늦게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내가 하려는 행위의 옳고 그름 결정할 수 있는지. 저는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결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나는 죄책감 전혀 느끼지 않는데 그 행위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다르고 네.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때 이건 옳다 그르다라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이 행동 자체만 봤을 때는 그런 행동이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나는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보통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옳은 행위는 항상 옳은 거고 그른 행위는 항상 그른 거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옳고 그름은 보편적인 진리의 문제인 거죠. 근데 학생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정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옳고 그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감정이 느끼는 정도가 다 틀린데? 자, 지금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익스체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학 수업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수와 교환하는 거는 서로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아서 교수와 토론 수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대학에 와서 토론식 수업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의무도 엄청난 거죠. 공부를 되게 많이 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이 다리 사례에서는 우리가 이 한 명을 밑에 떨어뜨려서 5명을 살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게 옳다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모든 도덕적인 직관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커지면 우리의 직관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아까 다리 사례에서는 1대5였죠. 한 명을 죽여서 5명을 살리는 거였는데 1대 만 이렇게 돼도 여러분들의 직관은 똑같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1대2, 1대5, 1대10, 1대1000, 1대만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1대5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대만이 되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일관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1대5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대만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를 설명하는 원칙은 똑같기 때문에 원칙이 바뀌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를 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공리주의적인 설명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수만 명이 보고 있는 월드컵 경기가 방송 중인데 철수가 방송국 이게 넘어져서 지금 막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수를 구하면 20분 동안 방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월드컵 보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철수를 구할 것 같은데 계속 방송을 한다면 가장 전형적으로 공리주의적 사고를 하는 거죠. 물론 월드컵을 볼 때 사람들이 느끼는 쾌감과 철수가 겪고 있는 고통을 비교하면 철수의 고통이 훨씬 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쾌락을 합하다 보면 철수라는 한 사람의 가진 고통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공리주의자들은 와인하십니다. 어때? 그냥 방송 계속해. 철수는 뭐하러 구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분간 방송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나 불편 이런 것과 철수란 사람이 겪고 있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 이걸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도덕적으로 더 중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판단에 따라서 이 사례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결론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 대학에 와서 특히 철학에서 윤리학을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도덕적 생각들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공공이익의 극대화와 소수의 희생자 두 가지가 충돌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다양한 구체적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민감성, 감수성 이런 것들이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철학에서 윤리학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윤리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인가요?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학문으로서 윤리학은 도덕적인 사고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성적인 사고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착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주어진 사례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직관을 서로 교환하고 그 직관들을 어떻게 하면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좀 더 정교한 수준의 도덕적인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철학, 특히 철학 중에서 윤리학의 어떤 가치,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철학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진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